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마이크가 좀 문제가 계속 좀 되네요.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네, 어서 오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잘 들리시죠? 마이크 굉장히 지금 마이크가 좀 예민한 상태여가지고.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좀 하고 있고요. 혹시나 마이크 상태가 좀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알려주십시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연일치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를 최신형으로 봤는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소리가 자동으로 뭐 이렇게 좀 움직입니다. 네. 컴퓨터가 너무 좋은 거라서 그런가? 네. 이렇게까지 좋은 걸 원치는 않는데. 좀 보시죠. 오늘 지난번에 뭐 제가 조금 아닙니다. 뭐 후회 없습니다. 네. 여러분께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마이크를 누가 줄였는지 음해를 한 건지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오늘은 좀 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안 들리실 것 같으면 제가 마이크 음량을 들고 진행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 가지고 준비를 좀 해 봤는데 우선 간단하게 오늘 시장 정리 좀 하고 그죠? 지난주에 못 했던 네.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소화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마이크가 뭐 딱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요. 컴퓨터를 좀 좋은 거를 했더니 1,500만 주고 했더니 자동으로 움직여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이크 음량을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마이크가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바쁩니다. 아카데미 안내도 좀 해야 되고 미국 시장도 이야기해야 되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야기해야 되고 반도체 이야기도 해야 되고 자원정보 시스템 가서 리튬 가격도 봐야 되고 2차 전지 장비 매출 추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심리부터 쪼끔 우리가 하고 가죠. 요즘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 가지고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만큼 돈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점검해야 될 거는 맨날 매매해 봤자 답 안 나고요. 우리 솔개방님, 고공행진님, 계달의 나무님, 모나리자님, 치동기님, 재송님, 맨 오브 와일드님 다 어서 오시고 네, 서로 좀 소통해 가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여러분들 결국은 투자 기간 점검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투자하면서 하면 좋죠. 근데 지금 뭐 돈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추가 매수를 확신을 갖고 계속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그죠?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뭐 잘난 사람은 잘난 맛에 사는 거고 좀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래도 증시에 좀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도 저놈이 저런 말 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증시가 상당히 흔들립니다. 제가 아마 이 증권통을 상당히 자주 할 거예요. 방송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투자 기간 좀 점검하시고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었을 때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와 정감이 지금 뭐 지수 하락 때문에 내려가는데 올라올 수 있을까?' 이걸 점검해야 되고 자 그럼 시장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왜 안 좋았죠? 역시나 10년물 국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다들 젊으시지만 눈이 좀 어두우실 수 있으니까 좀 켜 드리겠습니다. 4.9 였습니다. 최고치가 4.92 까지 찍어 가지고 상당히 10년물 국채도 고공행진을 했고 잠깐 뭐 10분 정도 할애를 해 가지고 연습을 좀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의 리스크가 좀 발생된 요인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동의 결집 구도와 미국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좀 보는 쪽입니다. 이 결집 구도의 이면에는 역시나 중국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제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마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란과 여러분들 중동의 맹주, 뭐 중동의 사자와 호랑이, 이란과 사우디는 외교 단절국이었습니다. 2016 년까지 외교 단절이 있었었고요. 이 외교 정상화가 됐었습니다. 언제 됐느냐? 올해 7 월에 됐습니다. 2023년 7 월에. 이런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시황을 알아야지만 내가 투자 기간을 얼마나 좀 해갈 거고, 지금 뭐 반도체 자체의 문제, 2차 전지 자체의 문제, 물론 실적이 인제 쪼그라든 부분이 소재 파트에 있습니다만 자동차 자체의 문제의 하락폭이 큰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시황적 요소, 중동 리스크 때문에 하락이 큰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주된 요소는 역시나 중동 리스크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고 뼈대가 좀 튼튼하면 우리가 주식을 맨날 1 년, 2 년, 3 년, 4 년, 10년 이렇게 해 가는데 왜 발전이 없느냐? 시세와 수익만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1 년부터 고등학교 3 학년까지 12 년을 공부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 뼈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이 시아파와 순위파와 시아파 이 대립 구도가 있었는데 2016 년에 외교가 단절되고 나서 외교 정상화를 이룩한 쪽이 7 월에 됐었는데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왕이 부장이 날아가서 이 외교 정상화를 이룩해 냈는데, 이 외교 정상화가 이렇게 내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있었죠. 그런데 뭐 카시코지 이제 기자 살해 사건으로 해서 사이가 좀 안 좋아졌지만, 지금 현재 그 중동의 사태를 보게 되면 친미 국가인 형태는 무늬만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 형태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좀 잘 알면 주식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죠. 중국 눈치도 좀 보고 미국 눈치도 좀 봐 가고, 어떤 미국들이 이런 중동 국가들에서 이런 형태를 좀 자행해 왔다면 이 형태의 틈바구니를 좀 파고든 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브릭스도 좀 출범을 시키고, 그렇죠. 뭐 중국, 인도, 러시아, 뭐 브라질, 이제 브릭스를 출범하는 이유는 위안화의 기축 통화의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중국의 위안화는 여러분들 어 점유율이 2%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위안화가, 그죠? 중국을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많기 때문에 위안화가 무슨 기축 통화가 되겠습니까? 투명성이라든지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기축 통화가 될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달러의 점유율이 뭐 전 세계 투명성이라든지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0%가 넘기 때문에 좀 언관생신이고요. 단지 이런 틈바구니를 파고들었던 결과물이 이번에 중동 리스크로 또 캐캐묵은 어떤 종교와 신념의 문제로 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집 구도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패고, 그죠? 한패라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중동의 결집 구도로 약간 가는 구도예요. 그죠? 네.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 밑에 형제의 난이 지금, 그죠?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좀 여기고 있고 유대인들은 뭐 야곱, 요셉 뭐 이 정도. 인데 종교는 우리가 종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 구도 자체가 미국과 이스라엘 중동의 결집 구도로 가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 정세가 급변하다 보니까 시황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동 전쟁으로 비화가 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유가 상승이 이어진 부분이 다시 한번 물가를 자극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끌지 않겠느냐, 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시황이 써졌고, 지금 원래는 구도가 어떤 형태였습니까? 9 월에도 동결했고요. 그죠? 9 월에 동결했는데 추가적인 알파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계속 경고 메시지를 줬죠. "우리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다. 우리 패기 이런 카드 갖고 있어. 너무 시장 투자자들 앞서 나가지 마." 연준이 계속 이런 매파적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절 끝나고 돌아오니까 내용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예전에 매파가 뭐 7, 8 이랬다면
비둘기파가 3-2 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5대 5 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 11 월에는 어떻게 될 거냐 FOMC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1 월에 FOMC를 10월 30 일부터 원래 10 월에 여러분들 FOMC가 없습니다. 11 월, 1 월까지 해 놨어요. 이런 시황 정보를 먼저 연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하고 상당히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패드워치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11 월에 동결 가능성이 지금 99% 입니다. 금리 동결한답니다. 9 월에 금리 동결시켜 놓고 그렇게 시장 "아야 너무 앞서 나가지 마." 매파적 발언해 가지고 어 막 휘둘러 놓고 또 명절 있다고 좀 빠지고 이래 놓고 명절 끝나고 돌아오니까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들이 비둘기파적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가는 듯 했더니 갑자기 중동 리스크가 발발됐어요. 중동 리스크가 발발되다 보니까 주된 요소가 순위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 그죠? 이거 진행형이죠 지금. 아직 ING예요. 오늘 시장이 인제 안 좋은 이유가 이거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야 이렇게 되면 지금 9 월도 동결이고 11 월도 동결인데 12 월에 어떻게 돼? 물음표죠. 지금 12 월의 과정이 어떻게 될 건지를 선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금리.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용 지표 좀 봐라." 그래서 고용 지표 준비해 봤습니다. 고용 지표 보고 소매 판매 봐 봐라. 물가야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목표하는 그 연준이 맨날 말하는 2% 2%에는 멀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그 소매 판매가 여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좀 충격파를 줬어요. 네. 어느 부분이냐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10월 17일 날 발표됐던 군원 소매 판매가 0.6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0.7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죠. 미국의 고용 시장이 뜨거운 건 알겠는데 저 김민주는 그 고용 시장도 오래가지 못할 거다. 팬데믹 이후에 계약직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단지 미국의 우리가 소비를 보게 되면 재화와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서비스 우리 뭐 아까 좀 머리 이야기 저도 머리 잘랐습니다. 그죠? 근데 이발비 뭐 요즘에 어디 가면 만 원짜리 이발비 있습니까? 2만 원, 25,000원 남자들 여성분들 뭐 3만 원, 25,000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미장원 가서 미용실비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 달에 물가가 좀 높으니까 이번 달에 3만 원 받고 다음 달에 15,000원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목욕비가 만 원 올라가면 다시 5,000원 내려옵니까?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폭등의 물가가 더뎌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 됐건 이 소매 판매 경기 지표가 지엽적으로 간간히 이렇게 매번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영향력을 좀 주고 있고 다시 돌아와서 주던 요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중동 리스크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중동 리스크 부분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그죠? 11 월과 뭐 12 월의 어떤 금리 반영 부분은 요게 먼저 해결이 안 되면 요거에 관해서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논해서 뭐 합니까 지금? 단지 12 월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야가 중동 리스크 때문에 자극을 좀 받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경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동 리스크 부분이 어제 조 바이든이 지금 미국에서 날아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굴욕적 외교였어요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 어찌 됐건 세계 최대 강대국의 대통령인 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요르단, 이집트 그죠? 네. 올라가면 안 되면 우리 신랑 급여만 안 오릅니다. 제 급여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서 과장님. 좀 이해가면 우리 서 과장님 한 번 웃었습니다. 제가 요새 웃을 일이 없는데 계속 보고서 쓰고 글 쓴다고. 좀 이어가 보면 사자회담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 사자회담이 취소됐던 배경을 좀 보게 되면 결국은 그 하마스 가자 지구의 병원 폭격 사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미디어가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미사일이 오발탄이 떨어졌건 뭐 정말 이스라엘이 공격했건 진실은 그들만이 알겠지만 지금 미디어의 영향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상당히 국제 정세에서 좀 고립돼 가는 구도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서방 국가나 중동 국가들이 비난했고 비판했고 뭐 종교적인 신념 문제로 전쟁하는 건 좋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 살짜리 애들 미사일 쏴 가지고 "네 경환님 어서 오십시오." 죽이면 뭐가 남는데 저는 그거는
어느 뭐 기독교가 됐든 유대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어느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 없습니다. 사람 죽이라는 종교가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이걸 좀 해결하러 갔는데 어제 엉뚱한 얘기했죠. "아 이스라엘이 폭격한 거 아니다. 어 이스라엘이 폭격한 거 아니고 오발탄이다." 지금 이런 내용들 상당히 그 중동 국가의 그 빈축을 좀 샀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어 상승으로 못 간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의 실패죠. 그래서 지금 인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일 있지 않습니까, 이 길. 시장 반등이 언제쯤 나올 거냐 지금 이걸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맨날 드립다 홍보만 하지 말고 시장 반등이 언제 나올 거냐 이야기하고 시장 반등이 언제 나올 때 무슨 섹터가 먼저 나갈 거냐 논해 보고 각각의 전문가가 "나는 이 섹터가 먼저 반등이 나갈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섹터가 먼저 반등이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주관적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먼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길 첫 번째 연준 FOMC 회장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시장 우호적인 이야기 해 주면 좀 좋아요. 상한가님 어서 오십시오. 아 이름 멋지십니다. 상한가. 상한가가 참 강남에도 많은데 네. 오랜만에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한번 봤으면 좋겠네. 네. 제 바람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 연설이 시장에 지금 이럴 때 좀 우호적으로 해 주면 좋겠으나 이거는 솔직하게 우리 바람. 우리가 시장에 '아 네 상한가 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알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 이런 부분에 관해서 힘을 쓰지 마세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으니까 우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악재로 또 비춰질 수도 있어요. 네. 뭐 해석이 또 더 해되면 네 그죠? 매파적 발언이란 거.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변동성 국면이겠구만. 이게 첫 번째가 있고 그러면 시장은 내일도 변동성 국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 바이든이 이번에 이스라엘 가 가지고 좀 탐탁치 않았는지 백악관 가 가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언제입니까? 20 일입니다. 20일 9 시예요. 아침. 네. 내일 아침입니다. 조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내일 아침에 장 열면 조 바이든이 이거 설명한단 말이에요. 중동에 관한 이야기들 하겠죠. 중동 뭐 어쩌고저쩌고 콩이야 파치야 뭐 어쩌고저쩌고 싸우지 마라 막 등등.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동 국가들을 좀 어루만지는 이야기들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정리된다면 저는 내일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인제 시장 정리해 보죠. 20분 벌써 지났으니까 우리가 또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이야기까지 좀 해야 되니까. 아 내일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우리 제롬이 연준 의장 연설이 있고 변동성 국면이겠구나. 내일 아침 조 바이든 기자회견 뭐 설명이 있고 중동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인제 이거 정보 전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지금 이건 정보 전달. 예. 그러니까 맨날 드립다 뭐 매매 캔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보 전달을 했고 전달은 필요 없어요. 분석 이게 전달을 했고 이 내용이 변동성 국면인데 내일 우호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호재로 나온다면 시장은 반등할 수 그러면 여러분께 지금 정보 전달을 했고 그죠? 조 바이든이 또 뭐라고 찍힐지 모르겠지만 조 바이든이 뭐 찍히겠죠. 아저씨가 인제 할아버님이 뭐 이야기하시겠죠. 호재냐 악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분석이에요. 제 생각이 뭐냐가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제 방송을 듣든 안 듣든 그죠? 해피토리님 어서 오십시오. 제 방송을 듣든 안 듣든 다른 전문가들 방송을 듣든 안 듣든 매일 매매 캔들 이평선 확 주식 차트가 뭐를 뭐 다 반영한다 차트 있어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정보 전달하고 정보 전달이라도 잘했으면 좋겠고 정보 분석하고 지놈 생각이 뭔지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공격해서 그 사람들은 몰아내세요. 그래야지 시장이 건강해집니다. 네. 그래야지 시장이 건강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인제 이렇게 제롬 파월 조 바이든 호재 그죠? 제 생각이 뭐냐 저는 내일 악재적인 이야기 나오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 이슈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제 생각을 전달했는데 근거는 무엇이냐? 근거. 근거를 여러분께 또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가 됐나요?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뉴스 플로우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보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지금 ING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에서 벌써 3년 내에 전쟁이 크게 지금 2번 일어나고 있어요. 동북아시아 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죠? 이것도 솔직히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이잖아요. 그리고 중동에서 또 예루살렘을 두고 예루살렘이죠 결국은.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 그러면 외국 미국의 운신의 폭이 있습니까? 운신 폭이 있나요? 이것도 정리가 안 됐고 중동 리스크까지. 그래서 미국이 뭐라 그랬죠? "미국은 개입 안 하겠다, 중동에." 근데 자꾸 중동이 결집부들어 가요. 그 이면에 이제 중국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루고 만져야죠. "그만하자." 그래서 저는 내일 조 바이든이 상당히 우호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란 군부 개입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이란 군부 개입이 만약에 돼 버려 가지고 시장이 유가가 150불 간다고 합니다. 그죠? 유가가 150불 간대요 여러분 크루드 오일이. 저는 단기적으로 90 불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그냥 90 불까지 어제 찍고 다시 5일선 88 불에서 공방 중인데 그래서 저는 중동 리스크를 1 단계, 2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동 리스크 1 단계라고 봅니다.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중동 리스크 2 단계는 무엇이냐? 확전, 확전. 이란 군부 개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동 리스크 2 단계로 보는데 지금 현재 유가 가격은 중동 리스크 1 단계의 가격입니다. 네. 중동 리스크 1 단계의 가격인데 실질적으로 유가가 이제 150불 갔을 때 여러분들의 대응책들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편적으로 한 문구만 정리하면 회원들하고 이런 이제 방향성 결정은 다 했는데 전 기회라고 봐요. 네. 기회라고 봅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기회라고 보는데 기회라고 했을 때 어디가 기회일 것이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를 전문가가 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종목이 다 내려왔잖아요. 종목이 다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른 사람, 뭐 손절한 사람, 버티고 있는 사람, 추가 매수하는 사람 각각 틀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떠한 결과물을 이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지는 이제 다르겠죠 각각.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황적인 요소는 다 정리 끝났어요. 아 지금의 주동 요소는 중동 리스크인데 중동 리스크는 이렇게 진행될 거고 내일 연설에 따라서 호재 악재가 되는데 저는 호재로 보게 되고 우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우호적인 얘기로 가는데 그것이 인제 얼마나 씨알이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끝나지 않았고 미국의 지금 운신의 폭이 별로 넓지 않다. 중동 리스크까지 안고 가면서 중동 정쟁이 비화가 되면 미국의 오히려 위치는 입지가 좁아진다. 근데 누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을 쏴 버린다든지 이란이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에 관한 건 또 준비를 인제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우호적으로 갔을 때 섹터가 어디부터 반등이 나올 건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각각 틀려요. 야 반도체가 먼저 나올 것이다. 자동차가 먼저 반등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2차 전지가 먼저 반등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에서도 반도체가 먼저 반등 가는데 HBM이 먼저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이 무슨 소리냐. 이제는 좀 낙수 효과로 가서 후공정부터 그죠? 패키징 그죠? DSP 등등 쪼끔 반도체 전반에 낙수 효과가 좀 가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사람. 각양각색이란 말이죠. 자동차 하나를 갔더니 완성차가 먼저 갈 거다. 그래도 현대기아차 잘 나오잖아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3 분기 실적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전부 다 가이던스가 높아졌습니다. 잘 나올 거라고 해요. 아니다. 자동차 부품해야지. 저는 그런 쪽이죠. 자동차 부품하고 매매해라. 이런 쪽이고. 야 자동차도 재고 조정 현대기아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쉽게 반등 나오겠어? 의구심이 있을 거고. 2차 전지 가는 사람들도 소재해야지. 또 수직 계열화 해야지. 그죠? 예 소재는 이제 기타 소재가 되겠죠. "무슨 소리야." 저처럼 "장비해라." 자꾸 속도 대입하고 퍼포먼스 하려면 2차 전지 장비해라. 이렇게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쪼끔 이제 쓴소리 한다고 반도체 못 다뤘으니까 반도체 약간 이야기하고 2차 전지에서 김민준의 선택은 역시나 2차 전지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인제 아카데미도 반도체를 한번 하고 지난번에 이제 제약바이오 추천을 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 꾸린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을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 AES 진행하는 것까지 안내를 좀 드리고요.
먼저 반도체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난 시간에 좀 못 봤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를 볼게요. 그리고 아카데미 좀 안내하고 회원가입 안내까지 쪼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보시죠. 잘 안 보는데요. 회원들하고도 잘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주식을 쪼끔씩 추천을 드렸었는데 저는 뭐 솔직하게 국내 주식에 지금은 집중하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유동성이 좀 확대 국면에서는 뭐 미국 주식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여기서 좀 해야 돼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을 제가 다른 요즘에 뭐 어차피 이투모터 들어가면 배터리 아저씨하고 뭐 도배돼 있으니까 없는데 이런 것에 관한 분석을 한 게 없더라고요, 다른 방송. 여기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의 지금 밸류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PER 기준으로 100배 가까이 되고요. PBR 기준으로 37배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소재를 보게 되면 2030년까지 실적을 다 끌어다 줬어요. 쉽게 말해서 양극재 100만 통. 네. 뭐 다른 거 이야기할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통 될 거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증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저는 규모의 성장은 계속해 갈 거라고 찬성드리는 바예요. 찬성합니다. 이번에도 뭐 에코프로 그룹도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매출액은 늘었잖아요. 그게 성장주의 기본 형태입니다. 매출액이 줄었으면 성장주로 끼워줄 수 없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매출액이 늘었잖아요. 규모의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다른 문제예요. 성장주에서 영업이익률이 꺾이면 주가는 당연히 내려가죠. 그런데 그러면 반도체도 좀 봐 볼게요. 왜 반도체는 2025년 실적 못 끌어들였습니까? 당연히 끌어들일 수 있죠. 저는 HBM에 관련해 가지고는 늘 말씀드려요. 새로운 캐시카우다. 새로운 카우가 뭐야? 새로운 돈줄이다. 지금까지 캐캐목은 D램과 낸드가 받침 역할을 했다. 물론 HBM이 D램의 한 종류이긴 하나, 그죠? 삼성전자가 이 받침목을 하면서 파운드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단의 노력을 했고, 부단의 노력을 했는데도 파운드리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수율이었어요. 네. 야, 삼성전자 수율이 1나노 5분전 아니야. 너네 4나노, 5나노 수율 좀 봐라. 다 따라잡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수율이 4나노, 5나노 지금 다 뉴스플로에 나와 있어요. 조사해보면 60%, 70%까지 올라. 그죠? 물론 점유율 격차도 좀 줄어들었지만 삼성전자 속내인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러면서 3나노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게이트를 올 어라운드를 했고 TSMC는 핀펫을 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노력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종합반도체의 위상을 펼칠 수 있었던 두 부분이 있어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이게 좀 삐걱거리면서 파운드리의 점유율을 높여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수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이 어떻게 되었느냐. HBM이라는 신종, 그죠? AI 반도체가 나타나면서 산업의 급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가 이미 늘어나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선계약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하이닉스. HBM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50%,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그죠? 제가 오늘 이거 공개 방송 하려고 이 갈았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 공개 방송에만 제가 열을 쏟을 거예요. 그래서 종목 상담을 받고 싶은 것도 제가 언제 한번 꾸릴 텐데 제 공개 방송에 오시면 돼요. 제가 요새 종목 상담 프로 안 나가잖아요. 네. 저는 종목 상담할 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여기 오시면 되고 내용을 들을 때도 여기 오시면 준비 정말 제가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자, 좋다 이거야. 다 차지하고 그래. HBM이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상당히 유호적일 것 같다. 주가가 그렇게 반증해 주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있었던 D램과 낸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되느냐. 익스체인지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낸드는 내년 1, 2분기 2024년 D램은 올해 4분기
모든 해외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도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4 분기에 10% 에서 15%가 올라갈 것이다. 그죠? 이미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까지 갔습니다. 잠시만요. 무슨 일이 있으실까요? 혹시 마이크가 좀 안 들리시나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은 방송에 카메라가 나가고 있으니까 쪼끔 이따 통화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 방송 직원분이 좀 전화가 와 가지고 쪼끔 끊겼습니다. 통신에서 아무 소리 없음. 요거는 제가 지금 테스트 한 번만 해 볼게요. 피디님 방송 직원분이신데 혹시 지금 마이크 소리가 지난번처럼 끊기거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잘 들린다." 잘 들리면 7번 한 번씩만 "끊김없이 잘 들린다. 계속 진행해도 된다." 하시면 7번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난번에 이게 인제 마이크를 누가 좀 만졌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장이 좀 있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감사합니다, 한나님. D램 부분도 4 분기에 좋아질 것이고 낸드 부분도 내년에 좋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의 실적은 둘째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한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반영한 거 맞아요. D램이 4 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니 하이닉스가 이따 차트 보겠지만 5천 개가 있고 삼성전자도 7만 전자 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낸드는 지금 내년 2 분기에 좋아진다고 하는데 낸드 부분은 반영이 됐을까요? 반영 안 됐고. 그다음에 파운드리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써 볼게요, 제가 채팅을. 파운드리. 그죠?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와 그죠? TSMC와 과연 점유율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파운드리 관련해서 앞으로도 수율 문제도 해결되지만 네, 마그마님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가 지난번에 잘 안 들렸다 그래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승리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3 박자입니다. 뭐냐? 어라, HBM 계속 잘 나가면서 첫 번째 지금 여러분께 지금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니 저랑 함께 하시오." 이러는 겁니다. HBM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을 우상향시킬 것이고 캐캐 먹었던 D램과 낸드가 정상화될 것이며 D램과 낸드가 정상화될 것이며 그거에 대한 주가의 선반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실적으로 화답을 할 것이다. 이번에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조 4천억이 나왔는데 반도체는 아직 흑자로 개선이 안 됐습니다. 적자 폭이 줄었다. 다음 분기에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 삼성전자가 열을 올렸던 파운드리 부분. 아직까지는 역전하기에는 먼 이야기고 단지 3 나노에서는 삼성전자가 쪼끔 이기는 구도 같습니다. 삼전이 좀 이겨가고 있고 TSMC와의 격차가 그래도 많이 벌어졌었어요. 줄어들고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한 사람들은 올해 뭐 그래도 주가가 30-40% 씩 올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투자가 없습니다. 저는 반도체에 투자가 없고 작년에 PCB 했던 것도 올해 정리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내년 정도까지 본다는 거예요. 내년 정도까지 볼 때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각에 틀릴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이제 반도체를 본다 하는데 반도체를 공략하실 때 뭐 HBM 관련해 가지고 장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미반도체 뭐 이런 것들 어 PSK홀딩스 있을 거고 뭐 써 보면 ASIC 주문형 반도체 하는 사람, PMIC 하는 사람, 그죠? MCU 하는 사람, 그죠? 또 DSP 공략하는 사람, 그죠? 또 후공정 패키징 가는 사람, 그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후공정 패키징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대표적인 뭐 하나마이크론. 각각 할 게 되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인 파트 자체가 다 여기가 매매고요. 투자로 할 것은 완벽하게 본인이 정해야 된다. 이 반도체에서도 투자로 가져갔을 때 결국은 내년 시장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에 놓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다르겠죠. HBM 뭐
장비 쪽이다. 한미나 이런 게 더 가지 않겠느냐는 사람. 주문용 반도체 쪽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죠? 야 뭐 PMIC 쪽 아니겠어? MCU 쪽 아니겠어? DSP도 요즘 괜찮았던데 가온 칩스나 이런 것도. 무공증 패키징 하나마이크론도 괜찮았잖아. 각각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선제적인 조정을 지금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지금은 반도체를 갖고 있는 걸 제가 보니까 한 3 종목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도 거짓없이. 근데 뭐 한 종목으로 압축하려고 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신규 오신 분도 한 종목 썼어요. 네.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는 이거 한 종목으로 승부 보겠다는 거냐? 네, 승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고도 제가 다음 주에 올릴 거예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 같고 어느 정도가 걸릴 것 같고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의 수익률을 노리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 한 종목 앞으로 2차 전지 한 종목으로 승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방에 오시는 분들은 반도체 한 종목, 2차 전지 한 종목 사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금이 많이 남죠.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할 거냐. 반도체 25%에서 30%. 한 종목이다. 2차 전지 25%에 30%. 네. 나머지 거는 뭘 하고 싶어서 놨드는 거냐? 나머지 거는 제약 바이오를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이제 신규 회원들이 오셨던데.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차트 좀 보면서 지난번에 이야기 좀 하다 말았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 주가 못 올랐다고 요즘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양분화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모서리적으로 뭘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르시시스트, 모르쇠, 남탓, 그죠?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미는 섹터, 뭐 솔직히 배터리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어찌 됐건 스타가 됐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어떤 템포에 맞춰 가지고 빠르게 수익이 난다든지 그랬을까? 안 났죠. 네. 결국은 2차 전지 소재 파트도 앞으로 3 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반도체도 팔고 2차 전지를 다 사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주가가 계속 고점 대비 지금 15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힌트도 저는 드릴 거예요, 지금. 저는 다음 달까지는 2차 전지 소재가 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는 올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 가면서 올해 이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삼성전자는 증명해내야 됩니다. 반도체 저작폭이 이번엔 개선됐는데 다음 분기에 정말 흑자로 돌아서 실적으로 화답을 하고 HBM이 고부가 가치 상품이라고 하는데 얼마의 실적이 도움이 됐어? 얼마에 팔아먹었어? 익스체인지 가면 DDR5, DDR4의 가격이 나와 있지만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한 구도가. 우리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HBM2, 1, HBM3는 얼마에 팔릴까 알 수 없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하이닉스도 주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고가 갱신 13만 원 했는데 하이닉스도 계속 올랐죠. 그림 멋지게 잘 그렸어요. 내가 말해 놓고도 웃기네. 네. 자, 그러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D램과 낸드 업황이 지금 돌아오면서 HBM의 가장 지금 대장주격에서 수혜를 보는 게 하이닉스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노리는 부분은 이제 낙수 효과예요. 어느 쪽으로 먼저 낙수 효과를 갈까? 그러면 이제 뭐 노출됐던 종목 중에서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아닙니까? 이거 뭐 밸류를 비교해 보니까 더 갈 거고 그다음에 곽 부회장이 저는 이거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반도체 대기업 회장님들이 나와 가지고 쓴소리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저희 방에 다 그런 것 같아요. 60대, 70대, 80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반도체 없었으면 대한민국 망했다." 그죠? 어찌 됐건 격동의 시기를 중공업들이 차지해 가지고 이끌었고 이병철 회장, 이건희, 이정우를 예지면서 반도체 갖고 와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 계속 이끌었고, 그죠? 한국 경제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다 팔고 2차 전지를 간다. 업력이 지금 50년씩 된 기업, 60년씩 된 기업 너무 폄하하는 발언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대기업 회장들이 안 나설까? 깜냥이 안 되니까. 노이즈 마케팅 해가지고 그놈들 띄워줘 봤자 뭐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근데 이 한미반도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먼저 나서 가지고
제 영상에도 있지만 5만 몇천 원에 사 줬잖아요. 주가가 안 떨어지죠. 오너 일가가 먼저 그렇게 나와서 고점에 사 주니까. 물론 이것도 인제 살 수는 있죠. 본인들이 이렇게 제가 줄 좀 그어 놨는데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차트가 높은 산에 있으면 부담스럽다고 봐요. 가는 놈이 더 간다. 대마불사다. 모양은 좋죠. 가는 놈이 더 꼬꾸라지기도 하고. 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으니까. 여러분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을 사실지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이 경기 침체를 지금까지 계속 경기 5 단계로 구분지었습니다. 그냥 뭔가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렇게 구분지었어요. 경기 1 단계부터 5 단계가 있는데 이 사이클은 매번 바뀝니다. 네.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유아기부터 발전기, 그리고 개화기, 절정기, 쇠퇴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모든 전문가들이 이 쇠퇴기 때 박살이 났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지금 유아기 이제 끝물에 왔는데 이 유아기하고 발전기 때 선택과 집중을 하면 가장 잘 되지 않을까. 이럴 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좀 붐업이 되고 정말 실체가 없는 포트들이 어디가 제일 많았냐. 2차 전지가 가장 많았어요. 네. 저는 특히 그 리튬 관련된 종목들 회사들 어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실적 제로예요, 실적이. 실적이 없어요. 네. 오늘도 봤지만 뭐 다른 양극재 기업들은 다르죠. 그건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뭐 그 뭐죠 회장님 구속된 거는 다른 문제고 도덕적 해이 문제고 단지 이 선택과 집중을 이 유아기하고 발전기에 해 놓으면 정말로 내년 2024년 뭐 3-4 분기 아니면 또 개화기, 개화기 때 어떤 유동성 공급 확장으로 갈 수는 모르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가 가장 큰 거고 이때 가장 좋은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매매 계속 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말까지 여러분들 고점 돌파 안 됩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것도 시기를 분석해서 '아 내가 회원 가입을 시키려면 보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죠? '브리핑을 해야 되겠구나.'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연말에 배당주 위주로 중심으로 가고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어떻게 갱신이 되겠어요? 힘들더라도 뭔가 여기서 선택을 해 가지고 '압축 전략을 해 놔야 되겠다.'는 느끼는 거고 반도체는 그러면 이 정도 2차 전지에 관해서 인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이름 이름 바꾼 거죠? 좋습니다. 뭐 리튬 인사이트. 이것도 굉장히 그 조합 만들면서 복잡한데 무늬만 묻어도 갔어요. 그나마 여기는 재무가 지금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정도인데 작년에 지금 200억 찍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38억 적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논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해 보자고요. 옳다 그르다 그걸 떠나서. 그죠? 이게 지금 3,200억 짜리인데 주가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3,200억 이거든. 이게 35,000원까지 갔습니다. 매출액 200억에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가 35,000원까지 가는 게 도대체 여기 이제 조사해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리튬 인사이트의 3호 조합의 단가가 여러분들 3,340원이에요. 제가 오늘 다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10배 수익 났어요. 이런 것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리튬 가격이 정말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느냐? 같이 보시죠. 자료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야지만 뭔 군소리가 없더라고요. 왜 이 공개 방송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먼저 앞서 설명한 거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 결집 구도 싸움이다. 어디가 먼저 반등이 나오고 있냐 주도주인데 반도체 2차 자동차 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했고 2차 전지. 지금 나오는 화면 모습은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리튬 가격입니다. 그죠? 여기 보이세요? 본 서비스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본 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목적으로 명시적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중기 3년 분기 예측입니다. 광종을 선택할 수 있고 가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니켈, 철광석, 리튬, 코발트, 텅스텐, 망간 그죠? 더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2차 전지 소재할 때 NCM, NCA, NCMA,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가장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구도로 가는 게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해서 하이 니켈 비중을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원재료가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제 뭐 안정성 부분은 가미할 때는 코발트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리튬이에요 지금. 그리고 양극재를 주로 하는데 리튬 가격이 실제 가격이 지금 이 녹색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엄청나게 지금 전년 동기 분기까지 고공행진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찍고 내려오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갔습니다. 마진율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뭐 인정.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 리튬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이제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예측 가격 표니까 계속 하락이에요. 그러면 원재료 리튬 가격이 싸지니까 마진율이 당연히 마진 스퀴즈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격표가 있느냐? 가격표 다 나와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리튬 가격표 전망표예요. 작년에 가장 높았습니다. 4분기 때 542, 1분기 때 359, 2분기 때 234. 그래서 이번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영업이익률이 꼬꾸라졌어요. 근거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꼬꾸라졌어요. 근데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 때 3분기께 나오잖아요. 좀 올라갈 수 있겠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275가 지금 예상돼 있기 때문에. 좀 오를 거라고 봐요. 네. 주가 가격 고점 대비 50% 이상 조정을 받았으니까. 근데 평균적인 내년의 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은 수요가 많았단 말이에요, 공급보다. 그래서 가격이 고공행진했는데 앞으로는요, 공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의 평균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ASP는 아니겠지만, 그죠? 저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더 논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회원들한테 다 교육을 했지만 규모의 성장은 해 가겠지만 제 느낌엔 나중에 보십시오만은 먼 미래가 되면 이램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장비는 어떠냐? 본격적인 것은 여러분들 장비 종목들 보게 되면 가이던스가 원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P&T도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윤성의 패스나 D&T는 신규 상장도 최근에 온 거잖아요. D&T는 뭐 레이저 로칭 장비 그 거고 양극재 실적도 매출액 500억 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먼저 가장 앞서 나가는 게 공장 빨리 지은 게 뭡니까? LG 엔솔. 그죠? 2023년 2분기부터 짓는다고 합니다. 미시간에 짓고 캐나다에 짓고 뭐 저 얼티엄 셀스까지 오하이오도 짓고 한다고 하네요. 그죠? 지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지금 내년에는요. 또 SK온이 짓는다고 합니다. 내후년에는 또 SDA가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2조라고 해요. 장비는 소재인가요? 소재가 아니죠. 장비는 뭡니까? 들어올 때 먹어야죠. 퍼먹어야죠. 들어올 때 퍼먹어야죠. 그래서 확정 계약 금액으로 하잖아요. 계약 해지하면 확정 금액만 먹고 떨어지는 거죠. 소재화처럼 원재료 가격 변동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 지으면 공장 짓는다고 하네요. LG엔솔, SK온, 삼성, SK. 공장 지으면 장비 집어넣어야죠. 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2-3년 한철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장비 종목에 대한 실적들이 측정이 된다니까 장비 종목에 대한 가이던스가 없었는데 1-2분기를 기록하고 나서 가이던스를 이제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P&T가 2025년에 실적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P&T 대표적인 게 2025년에 9천억에 1,600억 쓴다고요. 그리고 PR이 이제 11배. 주당 EPS가 보시게 되면 5,1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P&T의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딱 맞아요. 지금 11배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장비의 프리미엄은 맥시멈 어디까지냐? 20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선택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P&T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조정 들어갔잖아요. 86,000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별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저는 이런 D&T 종목 있잖아요. 저는 못 간다 봅니다. 왜 못 간다 보냐? 여기는 가이던스 아예 없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잘 좋아질 거라 D&T 2분기 실적이 1억 썼어요. 1분기 적자 찍었고요. 매출액이 500억 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레이저 노칭 장비 국내에서 먼저 개발했다고 해 가지고 주가 퍼포먼스 썼습니다. 41,000.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윤성 FNC도 가이던스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 신규 상장주잖아요. 작년 11월에 상장해 가지고 뻥튀기 해 먹었어요. 작년에 300억 썼다고. 올해 300억? 2분기 때 5억 썼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5억 썼어요. 2분기 실적이 350억에 매출액이 5억 썼어요.
그래서 저는 뭘 매일 맨 처음 뭘 먼저 했죠? A-Pro를 먼저 했습니다. A-Pro 1 분기 실적이 83억 떴으니까.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케케목은 나인테크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가이던스가 얼마나 나와 있냐. 연간 가이던스가 2024 년까지 제시되는데 2,400억에 252억 제시됐어요. 근데 인제 이게 맥심 얻어 걸려서 갔어요. 그다음에 인제 엠플러스를 마지막에 했잖아요. 이게 2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썼습니다. 이게 2 분기 때 131억 썼죠. 예, 3 분기 실적이 인제 안 좋을 거라고 해요. 어.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저 이거 없어요.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장비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재는 리튬 가격이나 이런 전망치가 물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규모의 성장은 해가게 좀 흔들릴 수 있어도 장비는 발주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겠느냐. 이미 계약을 해 놓은 부분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금감원 공시가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계속 공급 계약 늘어난 부분들이 수두룩복잡합니다. 수두룩복잡해요, 공급 계약. 이 A-Pro도 지금 10월 19일 날 공급 계약했고요. 네,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성 FNC도 9월 7일 날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유효기가 좀 지나가니까 장비를 이제 몇 바퀴 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연말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고점갱신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또 만약에 인제 종목들이 내려갔는데 우리는 기간 투자를 해 가지고 종목이 정상화 됐을 때 가져갈지 말지 또 결정해야 돼요. 뭐 연말 되면 뭐 배당 나오기 이후에 또 시장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12월 이 중동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11월에 좀 정상화 과정 거치고 나면 12월에 또 배당 위주 가면서 꼬꾸라져요. 대주주 양도 소득세. 그리고 1월 또 가게 되면 구정 이야기가 있으면 또 안 좋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신규 정책이 나오고 실적들이 늘어나면서 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돈을 끌고 가서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는 어느 정도 하면 되냐? 딱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하면 됩니다. 어. 3 개월 갖고는 어떻게 안 될 것 같고, 이 3 개월 동안 내가 주식을 사 가지고 비중을 늘리면서 다른 거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기간으로 하면서 종목 압축을 하고 내년에서 끌고 가는 전략. 그래서 이번에 인제 지난번에 제약 바이오 한 것들 아카데미가 쪼끔 종목이 내려갔으니까 산 사람들 대응을 본인들이 해야 되지만 AS를 좀 해 드리고 반도체를 하면서 이번에 회원 모집했을 때 2 차 전지 장비 하나, 반도체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할인 걸어 놨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인제 그러면 뭘 할 거냐? 그 회원 가입되신 분들한테 브리핑을 할 겁니다. 평가 점수를 매길 거예요. 호재적인 부분은 몇 점이 있고 악재적인 부분은 뭐가 있고 아킬레스건적인 부분은 뭐가 있고 어느 정도에 좀 움직일 것 같고 시장의 변동성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거의 비중을 30% 실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가 될 것 같고 뭐 이거 작전주도 아니고 똥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다 이름이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전화도 했어요. "좀 내방을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거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실적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공개 방송에서 거기까지 공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입된 사람들한테 "이 두 종목을 한번 향해를 해 보겠습니다. 향해 기간은 어떻게 걸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봤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시장 내려올 때 전문가님 이게 기회가 되겠습니까? 혼자서 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 신규로 오신 분도 종목 보니까 그냥 알아서 오셨던데 한 분은 전문가 변경해서 오셨던데 전문가 변경해서 오시면 돼요, 남은 기간에. 그거 갖고 있는 거 같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 생각해 보고 버텨가고 그다음에서 압축해 가지고 뭐 처음부터 비중을 30% 실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있으시면 사시면 되지만 지금 저가니까. 그죠? 저도 그래서 10% 사인 냈습니다. 회원들보다 좀 싸게 샀죠. 한 종목은 좀 비싸게 샀고 사실은 회원들보다는.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준비한 전략, 반도체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장비에 관한 부분 말씀드렸고 소재와는 좀 틀리다. 앞으로도 더 퍼포먼스적으로 좋을 거다. 그리고 글로벌 시황에 대한 정리 부분까지 제 생각을 전달드렸고 가입에 대한 홍보까지 했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화번호 하나 기재해 드리고요. 인제 보고서를 또 잘 적어야 되겠죠. 들어오신 분들한테 하려면. 단지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해지 없어요. 예. 해지 없고요. 대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기 정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수익이 안 나거나 수익률이 안 나면 저는 그 3 개월 예를 들어 받았다. 아 6 개월 정도를 보고 했는데
그럼 저는 3 개월 무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대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잘 하셔 가지고 오셔야 되고, '아 내가 그래도 그놈이 저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니 반도체나 2 차 전지 장비에 한 종목씩 잡아 가지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역시나 매도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같이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입 안내를 할 때 그 가입하는 방법을 좀 알려 달라 하시는데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요즘에 전문가들이 많이 안 하나요?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이 서비스 가입 누르시고요. 서비스 가입 누르면 이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 표시가 나오면 서비스 가입 누르고, 그죠? 누르면 원래 가격이 써 있어요. 원래 가격이 써 있는데 이게 3 개월 누르면 지금 써 놨지 않습니까? 게릴라 이벤트 30%, 방송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결제하시면 되고, 방송국에 전화하신 상태로. '내가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송국에 02-2128에 3355로 통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랑 직접 좀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돼요. 010-7458-0260으로 전화해 가지고 계획성 있고 좀 어떻게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인데 다음 주 아카데미 조금 홍보하고요. 어 저는 그 다음 주에는 반도체 아카데미 프리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 상황 보고 제 예상대로 과연 이제 중동 리스크가 얼마 만에 잠재워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심리와 멘탈 좀 다스리시고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면 좀 개선하고 승부도 한번 던져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난번보다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 도와줄 거 없습니다. 진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좀 많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소개를 하면 제가 유튜브 채널 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민준 사이클 투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하고 목요일 날 그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20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 겁니다. 김민준의 사이클 투자. 구독자 지금 이제 한 4 개월 된 많이들 오셔 가지고 실시간 라이브 좀 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해 주시면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더더욱 알찬 공개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